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그리스도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3학년 4반 9번 박준수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테마를 동서교회 분열,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 마지막으로 교황 대 황제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바로 교과서 펴시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동서교회 분열입니다. 일단 이슬람족이 계속해서 이제 유럽 세계를 넘보는 모습을 제가 이전까지 역사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럽에 있던 5개의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5대 교구 중에 딱 2개의 교구, 로마 교회와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만 이렇게 살아남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서유럽 교회, 그러니까 교황이 있는 곳을 서유럽 교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비잔티움 교회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런 동서 교회가 왜 분열하게 됐느냐? 로마 교회는 서유럽 교회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비잔티움 교회라고 했는데 비잔티움이 어디야? 동로마잖아, 동로마. 그래서 동서 교회의 분열이에요. 근데 왜 이런 잘 나가다가 교회가 왜 갑자기 이게 분열하게 됐냐? 바로 726년의 성상 파괴 때문에. 성상 파괴력이 무엇이냐? 성상.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같은 거 모셔놓은 하느님을 약간 묘사한 동상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숭배하면 안 돼 하는 게 이 성상 파괴력이 되겠습니다. 726년 연도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이걸 누가 했냐? 그래서 누가 했어? 비잔티움 교회 레오 3세라는 황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그러니까 동로마 쪽을 성지하고 있는 비잔티움 교회 쪽에서 이렇게 성상 파괴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로마 교회, 게르만족 저번 시간에 나왔는데 게르만족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 민족? 어느 나라 민족일까? 게르만? 독일이에요. 독일. 제가 저번 시간에 마침 독일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 이기면은 수도에 게르만족의 이름을 따서 게르마니아라는 수도를 짓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게르만족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이제 로마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오겠지. 근데 그럼 이제 얘네를 그냥 가만 냅둬요. 이민족인데? 교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교황인데. 그래서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성상이 필요한 거야. 이 이민족들한테, 이 게르만족들한테 이제 그리스도교를 전파를 해야 되는데 성상이 꼭 필요했던 거지. 근데 그러면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로마 교회를. 이것들이 성상 파괴력 우상 숭배 안 돼 하는데 로마 교회는 안 돼. 그래도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죠. 이민족들 할 거 아니야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로마 교회는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중심으로 나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여기 있는 로마 교회, 서유럽 교회 교황이 있는 쪽을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비잔티움 교회 쪽을 맡고 있었던 비잔티움 황제가 이렇게 세력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를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하고요. 1054년에 이어졌습니다. 726년 성상 파괴력으로 인해서 1054년에 대분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6이라는 숫자, 그리고 1054라는 숫자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726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 생일이 826이거든요. 이건 TMI이긴 한데 826, 716, 저는 잘 외워졌다 이런 말씀.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로마 가톨릭이 로마 교회에서 넘어왔다고 했잖아. 근데 로마 가톨릭에 누가 있어? 교황이 있어요, 교황. 근데 로마사, 서유럽 문화를 하면서 교황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나머지 파트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리 아니야. 로마 가톨릭이야,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에 대한 내용만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 정교회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뒤에 나오는 교과서 120쪽, 121쪽 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로마 교회, 서유럽 교회, 로마 가톨릭, 교황, 대분열 때 이어졌던 그 로마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 재탄생해서 이제 교황이 통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특징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징으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관식을 통해서 국왕 통치의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근데 이때 로마 교황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힘이 셌으니까 중세 유럽은 다 크리스트교잖아요. 내가 왕이야. 근데 왕인데 이제 교회에서 내 대관식을 차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신의 뜻이다. 너가 왕이 된 거는 신의 뜻이다. 하면서 이렇게 국왕 통치의 신적 권위를 주면서 그 중세교회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교라고 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황제랑 이제 교황이랑 약간 티키타카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세시대 신문제도는 신의 뜻이라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조금 안 좋은 말이긴 한데요. 신문제도를 옹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신문제도 뭐 있었어? 농노 기사 연주 있었잖아. 공건제, 삼포제 막 하면서 있었잖아. 농노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페이지 전인데 하여튼 중세 신문제도는 신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안 좋지만 신문제도를 옹호하는 모습을 로마 가톨릭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도수가 늘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 대관식을 통해서 국왕 통치 신적 권위를 부여했다고 했지. 자, 근데 이제 왕이 크리스트교에게 막 이제 교황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막 따를 거 아니야. 근데 왕이 무슨 교회였어? 크리스트교잖아. 왕도 그리스도교, 교황도 그리스도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백성들이 주님 하면서 이제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도수가 는 거야.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성장을 하겠지. 강력한 봉건주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을 텐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력이 커지면서 점차 세속화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 교회는 신도가 기증한 토지를 토대로 강력한 봉건 세력을 구축할 수가 있었다. 이 모습까지 이렇게 총 3가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징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잘 나가면 항상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만에 빠지잖아. 약간 처음 순수했던 본질과 다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도 교회가 그 하느님을 믿고 정교, 순수함을 강조했던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세속화가 돼요. 세속화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자면 타락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밝히기 시작하는 거야. 머니, 오케이? 자, 교회가 돈을 밝히기 시작해. 첫 번째,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권을 계속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끼리끼리 계속 아빠도 돈 있고 나도 돈 있고 할아버지도 돈 있고 하는 그 재벌 권력들이 이때는 세속 권력이었는데 세속 권력들이 성직자 임명권을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었다고, 많았다고. 이때 당시에는. 두 번째, 성직자 혼인, 성직 매매가 있었다. 성직자가 혼인? 지금으로 따지자면 스님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애도 낳은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만큼 순교를 강조해야 되는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타락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직 매매. 야, 이제 돈에 미쳤어. 아주 그냥 돈미세들이야. 돈미세가 뭔지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야, 그래서 성직 매매. 이렇게 순수한 종교인들이 성직까지 매매하네. 자,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니야. 저스티스 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 클리니 스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게 되었다. 클리니 무슨 영어로 무슨 뜻이야? 깨끗한이잖아. 깨끗한. 야, 니값 잘한다 여기. 클리니 스도원을 중심으로 이제 세속 권력들을 이렇게 배척하면서 이제 클리니 스도원, 제일 깨끗한 스도원을 중심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선을 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클리니 스도원의 중심 개혁이 뒤에 나오는 교황 내 황제에서도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자, 클리니 스도원이 중심 개혁을 시작한 때가 10세기쯤이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있어? 11세기부터 교회를 세속 권력과는 완전히 배척한다라고 나와있지. 클리니 스도원의 뜻을 한 세기가 넘도록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11세기부터 교회를 세속 권력에서 배척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때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세속 분주의 성직 임명권을 폐지하자고 했어. 이게 어디 나온 내용이야? 여기 나온 내용이잖아. 이게 이어지는 모습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속화돼서 성직자 혼인, 성직 매매 했는데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11세기부터 세속 분주의 성직 임명권을 없애자라고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반기르는 사람이 등장하니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 4세가 대놓고 무시를 하게 됩니다. 야, 네가 뭔데 내가 갖고 있었던 인명권을 폐지하라 말아야? 이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황이랑 이제 로마 제국 황제랑 싸우기로 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냐? 문제가 뭐냐? 교황이 극대노를 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극대노래요. 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하일리 4세? 안 되겠어! 하면서 황제를 파문시켜버려요. 파문이 뭐냐? 파문은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이제 너는 크리스트교 신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걸 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의 짱인 교황이 황제를 너는 이제 앞으로 크리스트교 아니야 라고 이단이야 너는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이제 우리 쪽 사람이 아니야 꺼져 이렇게 한 게 파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황제도 이제 이거 보고 만만하게 당하진 않았어. 이제 황제도 이제 보니까 아니 교황이 나를 파문시켜? 안 되겠다. 나도 교황 파문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황제도 이제 교황을 파문시켰어.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황제 말을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황제를 가장 지지해주던 세력이 누구야? 백성, 제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다 크리스트교 신자라고 했지. 중세 유럽이니까. 다 크리스트교 신자야. 근데 교황이 먼저 극대노를 해서 선빵을 쳤잖아. 너 크리스트교 아니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따르겠어? 나는 크리스트교인인데 황제가 크리스트교 아니래 교황이. 제후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황제 손절을 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황제의 지지가 나락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하일리 4세 깜짝 놀랐어. 이제. 아, 조졌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되냐?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어디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되어 있죠. 카노사 성에 있었던 카노사 수도 원장과 그리고 그 카노사 성에서 쉬고 있었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직접 찾아가서 눈 내리는데 겨울에, 심지어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 눈 내리는 겨울에 맨발로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클리니스도원의 중심 개혁을 이어받아서 교회 세속을 다 폐지시켰어. 그리고 세속 군주의 성직 임명권도 폐지시켰어. 근데 누가 모시갔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 4세.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됐어? 교황이 개빡쳤어. 극대노했어. 황제 파문시켰어. 너 그리스도 신자 아니야 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아, 백성들이랑 이제 제후들이 황제를 안 따르는 거야. 그래서 황제 조졌다 하고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맨발에 그냥 눈 내리는 겨울에 3일 동안이나 빌었던 게 카노사의 굴욕이고 107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능 특강 자이스토리 이번 모의고사 수능 때까지도 충분히 선지, 지문 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기 때문에 카노사의 굴욕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을 황제가 겪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황제가 개 털렸지 교황한테. 그리고 이제 교황이 이제 KO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름스 협약을 맺어요. 보름스 협약이 뭐냐? 여기서 카노사의 굴욕으로 이미 하일리 4세 대차게 깨졌지. 세속 군주의 성직 임명권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대들었는데 깨졌잖아. 그럼 보름스 협약에 뭐에 관한 내용이겠어? 세속 군주의 성직 임명권 폐지에 관한 내용이겠지. 자, 그러면은 세속 군주의 성직 임명권을 폐지했어. 세속 군주가 뭐냐? 황제야, 황제. 황제가 성직 임명권을 안 한대. 그럼 이제 누가 하겠어요? 크리스교의 짱이 누구야? 교황이 직접 하는 거예요. 교황이 직접 하는 게. 네. 그래서 교황이 직접 이제 성직 임명권을 지시하는 게 그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게 1122년 보름스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보름스 협약의 내용은 교황이 선임권을 차지했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되게 유명한 말이 나오죠. 교황은 해, 황제는 달. 그만큼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을 압도적으로 눌렀던 시기가 바로 이때 교황 대 황제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보름스 협약까지 그리고 이어서 뒤에 나올 십자군 전쟁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시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교과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121페이지에 나오는 중세 서유럽의 문화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문화 파트는 솔직히 개인이 그냥 외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백날 떠들어봤자 이거 이해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건 설명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 정도는 혼자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퀴나스 신학대전, 뭐 교부 철학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문화는 따로 네, 설명할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짚고 가자면은 중세 서유럽의 문화에서 중요한 게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국룰 철학자시죠? 또 나오셨네. 네, 스콜라 철학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나오는 아퀴나스 신학대전, 생활과 윤리 시간에도 아주 기가 막히게 계속 나옵니다. 징글징글해요. 여기서도 나오네. 자,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서 볼료나와 파리 중세 대학, 그리고 교수와 학생의 조합에서 시작돼서 각기 정통이 달랐고, 여기 부분 밑줄 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기사 문학이 유행했고 그 기사 문학에는 롤랑의 노래와 그리고 니벨룽겐의 노래 등등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건축은 가끔 나와서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네, 한번 서유럽 문화의 건축 양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던 3학년 4반 9번 박준수 학생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비잔티움 제국부터 중세 유럽 세계의 성장과 변화까지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를 2번 하게 되는데, 자, 저는 지금까지 오늘 세계사 강의를 진행했던 3학년 4반 9번 박준수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